자, 그러면 다음 문제, 그 개동한 국서 문제 풀기 전에 잠깐 그 강의 도중에 제가 좀 실수한 걸 좀 얘기를 하고 수정하고 넘어갈게요. 거기 부채제도는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그 기족연합론하고 부채제도는 중간에 공통적으로 이제 그 기족연립체제가 형성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족연립정권은 얘기하고 기족연립체제 아니라고 했나 봐요. 근데 연립정권하고 연립체제는 똑같은 말이고요. 예, 그렇게 써도 되고, 다만 여기서 구분할 것은 기족연합론하고 기족연립체제는 구분해야 돼요. 예, 그래서 기족연합론은 부채정과 함께 그 고대 국가로 넘어갈 때 이제 국가 형성 단계에 관련된 그 관점이고, 기족 연립체제는 기족 연합론과 부채전의 공통도 이제 나타난 말기 때 6세기에서 이제 이렇게 형성된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체제가 기족 연립 체제 또는 기족 연립 정권 이렇게 이제 명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법은 아니지만 실제도 설명할 때 잠깐 제가 검하고 돈을 깜빡해가지고 했는데 검은 양날이고 돈은 한날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동한 국서 부분을 보죠. 개동한 국서 부분. 자, 이 개동한 국서 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책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아마 이제 인명 역사상 되게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동한 국서는 이제 개동왕이 그 당시 부귀향제에게 보낸 국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5세기 때 얘기죠. 그래서 중국 고사를 인용하면서 상당 당시에 되게 뛰어난 한문 수준을 수준을 보이는데,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좀 비굴해. 그래서 그 내용 보면 부귀향제에게 보면서 국신거리면서, 딸을 보내 후궁을 모시게 하고, 자제를 보내 외압간의 말을 돌보게 하였다. 이런 말로 지금 잘 안 쓰죠. 예. 그래서 상당히 국신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백제가 그 당시 처해져 있었던, 환경 때문에, 대내적 환경 때문에. 일단, 백제를 좀 보면, 개동왕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그 개동왕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진시와 헬시 있죠. 이 진시에서 헬시들이 너무 세력이 강했어. 그래서 이 개동왕은 자신의 어떤 뭐냐면 권위를 강화시키려고 진시 헬시를 억누르기 위해서 누굴 임명했었죠? 부여씨. 부여씨는 주로 왕족이죠. 이 왕족들을 주로 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규모 토목공사를 많이 일으켰죠. 이 사람이 성곽도 많이 구축하고 뭐 궁궐도 짓고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 높이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있고 거기에다가 대내적으로는 또 뭐냐면 고구려가 압박이 심했죠. 고구려의 어떤 남하 정책 이런 것들 특히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성으로 이제 천도하는 과정에서 남하 정책 본격화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전후로 해갖고 자기가 이제 위기에 처해져 있으니까 그 당시 원래 이제 백제는 북조하고 교류가 안 됐어요. 저도 어느 나라하고 친했죠? 남조하고 친했죠. 남쪽에 있는. 그런데 북조와, 그 다음 북이죠. 북이와 이제 친하기 위해서 고구려가 그 당시 해상을 다 거의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뚫고 간신히 이제 북이에 사신을 파견해갖고 그 개동한 국서를 전달해 준 거야. 근데 이제 그 도와달라는 그 요청에 그 북이 형제는 뭐죠? 단칼에 거절해 버렸죠. 왜? 그 당시 세력 관계를 볼 때 고구려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했고 오히려 그 국서를 누구한테 전달해 줬어요? 고구려에 전달한 거예요. 그 고구려가 열받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장수왕을 나이 많은 장수왕을 깎아먹인 어린애로 비교하고 막 비난하고 그래서 장수왕이 평양천도하는데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런 내용도 있고 물론 팩트지만 그 자체는 팩트지만 장수왕이 듣기는 되게 기분 나쁜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나서 개동을 치죠. 한성을 점령하고 개동을 잡아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제가 다시 남쪽에 내려가서 이제 웅징에 임시정부를 만들어갖고 이제 활동하게 되죠. 이런 내용이야, 전후 배경을. 자, 그래서 이 개동한 국서 내용의 이제 해석 부분은 그 뒤에 이제 3편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초입 부분이에요. 개동한 국서의 초입 부분은 이제 나온 건데, 신은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 나왔으며, 선대의 우위를 매우 돈토시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뭐냐면, 백제와 고구려는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부여. 그래서 부여라는 그 정치 집단 세력들이 나무 내려오면서
그 고구려 백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자와 문제는 자신의 출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부여에서 내려온 거국 세력들이, 도에서 정치적 패배한 세력들이 어중났어. 고구려 나왔고, 고구려 패배한 세력들이 백제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여에서, 다일레트로 뭐야?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부여, 고구려, 백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죠. 그걸 볼 수 있는 게 성황이 잠시 백제의 국부를 뭘로 바뀌죠? 남부로 계층을 하잖아요. 이것은 고구려와의 어떤, 대항하는 과정에서, 부여의 정통이 자기한테 있다. 이런 것들을 대내적으로 선포한 거야.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남부연한 것은 다시 백제로 돌아가지만,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백제의 출자 문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8-1번 문제 볼게요. 부여의 시조 동명을, 그 다음에 백제 건국자 조상으로 내세워 건국설화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백제나 고구려나 그 시조는 누구예요? 온조, 고중의와 그 위의 시조는 누구죠? 동명이고, 이때 동명은 고중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거는 동명서왕, 부유의 동명서왕이고, 그 다음 중국적 기록에 보면 그 부유의 동명서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후한서나 그 다음에 이제 노능에 있죠. 그래서 이걸 볼 때 고구려가 부유의 그런 동명서왕 신화를 뺏겼다.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삼국상이나 중국 사서에 보면 백제가 부유의 동명서왕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걸 뭘로 해석했어? 고주몽을 해석했죠. 동명서왕. 그러니까 동명서왕에 제사를 지냈다는 그 내용을. 근데 이거는 부유의 동명서왕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삼국사학의 기록은 뭔가 조작을 했다든지 어떤 왜곡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그런 건데, 하여튼, 이거 내용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면 이제 그들은 선조인 세, 그러니까 고구려 고공원왕이 그 당시 이제 누구하고 싸웠어요? 근초공하고 싸웠죠. 그래서 왜 싸웠어요? 그걸 아셔야 되겠죠. 그 당시 낙난과 대방을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시켰잖아요. 근데 낙난과 대방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어요. 특히 대방. 대방은 오늘날 어느 지역이냐면 그 항해도 일대예요. 네. 그래서 이 대방을 장악하려고, 이걸 대방 고지라고 해요. 대방의 이 땅을 장악하려고 이제 그 고구려하고 백제가 이때부터 이제 국경에서 맞닿기 시작하죠. 그러면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고구 원왕이 그 당시 평양성에 가가지고 그들과 이제 싸웠어. 이때 평양성은 오늘날 평양이 아니에요. 요거는 아마 학자들 간의 의견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항해도 지역의 어느 지점이 남평양일 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금구초항, 여기는 금구수항 해갖고 수는 금구수의 이름이거든요. 보통 백제는 동성왕 이전까지는 이름을 그대로 썼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수왕이라는 의미예요. 구수는 이름이에요. 수가 군사를 전동하고 번개처럼 달려들어갔고 그 돌풍처럼 공격해서 화살과 돌이 오고 간지 잠깐만 새의 머리를, 그러니까 고구 원왕의 머리를 베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건 좀 가장된 거야. 그래서 여기 외에도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개도한 국서는 이제 삼국사에 있지만 삼국사의 다른 기록에 보면 뭐냐면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유시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가정된 거고, 하여튼 이때 고구 원왕이 그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요때 왜 그러면 수다고 나왔을까? 근초고왕인데. 왜냐 근초고왕은 뒤에서 있었고 실제 행동대장으로 내섰던 사람 누구야? 그의 태자였던 금구수왕이기 때문에 수다고 이제 표시한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략 쭉 있고, 거기에 보면 지금 연이라는 건 장수왕이죠. 예, 장수왕 이름은 연이라고 하는데, 연이 제로, 나라는 어육이 됐고, 대신들과 호족들은 사육이 됨에 따라 그 끊임없는 제약이 가득 쌓였으며, 백성 등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자, 니은을 보면, 일단 1번은 답은 맞고, 2번을 보면, 안원왕이 죽고 야노왕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고려 귀족사의 내분을 가리킨다.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1번 서기에 있어. 추군과 세군에 관련된 기록. 우리가 아까 전에 문제 풀어봤죠? 1번 서기에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장수왕이 뭐냐면, 평양을 천도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평양을 천도하는 과정에서, 국내선 귀족들이 반발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도 이 수도를 옮긴다는 거에서 상당히 민감하잖아. 지금도 뭐, 수도를 옮긴다니까 노무현 정권 때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예, 왜냐하면 땅값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자신 어떤 사회 정치적 지위가 낮아질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수도 옮긴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장수왕은 이제 왕권 강화해서 구기족 세워 쳐내기 위해서 옮긴 거죠. 근데 이 기록이 그 삼국사기 다룬 기록에는 그냥 뭐라고 해요? 이도 평양이다. 평양으로 도 옮겼다. 그밖에 없어. 근데 요 개도왕 국서에는 뭐냐면 그대로 찔려 있는, 물론 개도왕 국서 삼국사기 안에 있지만 인용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평양성 천도하는 과정에서 평양성이라고 보기는 없지만 평양성은 나중에 평화할 때 만들어졌으니까 평양 지역으로 천도하기 전에 과정에서 이 국내선 귀족들의 반발이 되게 많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평양을 천도하고 나서 간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간줄이 또 국내선 반란도 있고, 그래서 이 국내선 지역이 상당히 이제 반발 기류가 많았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내성에서 평양을 천도하는 관련된 기사, 반발 기사를 적어 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면, 백제, 지문 볼게요. 백제 동성왕이 남제 보낸 국서 내용 중에 고구려의 침입을 막아낸 사실을 적고 있다. 요건 아니죠. 요거는 아까 개도왕 국서 내용이죠. 예, 개도왕 국서. 근데 요 3번은 오답이지만 좀 알 필요는 있어. 왜냐면, 백제 이제 동성왕이 남제 보낸 국서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당시 이제 자기 이제 동성왕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당시 북이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갖고, 거기에서, 그들 물리쳤다. 그런 내용이 있어. 북이가. 고구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북이는 저쪽 북쪽에 있고, 백제는 바다 건너서 남쪽에 있단 말이야. 그럼 북이하고 백제가 싸울 일이 없죠? 저희 싸울 일이 없잖아? 그럼 학자들이 이제 위견이 생긴 거야. 그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대륙백제 해석 같은 경우에는 뭐 요소 상동 지역에 백제 분국이 있다. 그 식민지가 있어서 거긴 북이하고 이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북이하고 싸웠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북이가 해군을 동원해갖고 당나라처럼 공격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백제가 쳐부셨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세 번째 의견은 뭐냐면, 이건 북이가 아니라 뭐냐면 고구려다. 북이는 아니라 고구려로 해석해야 된다해서 고구려가 여기 와서 백제하고 싸웠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 의견을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백제 동성왕의 이 남제 보낸 국서 내용은 상당히 지금 고대사에도 상당히 미스테리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있고, 그래서 그 동성왕이 남제 그런 국서, 북위를 쳐부셨다는 내용을 어느 좀 팩트가 있으니까 보냈을 거 아니에요. 국가 간의 공식적인 문서인데, 그걸 앞서 그냥 거짓말을 할 리는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이동학 씨의 이동학 씨 백제해석 교수의 그 책에서 발췌를 했거든요. 이거 역사를 찾아서인가 거기도 나와 있어요. 네, 각종 프로그램에 나와 있고. 자, 그러면 4번은 이제 볼게요. 4번은 고구려 백제사의 원한이 강개토대왕의 백제 침공 이후에도 침공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언급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강개토대왕 때부터 전에부터 이미 있었죠. 아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고고 원한과 근초광 때부터 4세기 때부터 있었던 거야. 그래서 원수처럼 지내기 시작한 거지. 이게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구려는 이제 백제를 낮춰다가죠. 뭐라고? 그 강개토대왕 비면 백잔이라고 해요. 백잔. 백제의 자녀무리들, 도둑놈들 이런 뜻이야. 왜냐하면 아시왕이 항복했는데도 그러고 뒤통수 때리고 또 공격해오고 왜야 손을 잡고 백제 말 잘 안 듣거든.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일 때 얘네는 백자이 되는 거지. 그 자기 예전 선조였던 고국 원앙도 죽였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4번 시기조 안 맞고 5번을 보세요. 당시 고구려는 자 여기에서 이제 당시가 중요하죠. 당시. 당시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당시는? 예? 그 개도왕 국서를 보내는 472년을 의미해요. 당시는. 그래서 당시 고구려는 부연이 멸망하는 과정에 생긴 갈등으로 북이와 관계를 끊고, 그러니까 북연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후연이 있죠. 후연에서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요. 네, 고구려 왕을 세우죠. 고구려 출신의 왕을 이게
그 뭐냐면 북연이야. 물론 이제 나중에 풍씨 집안이 다시 왕이 되지만, 그러니까 북위가 이제 커지니까 거기에 이제 북연에서 그 나라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풍홍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풍홍이라는 얘가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그 나라를 그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도성을 비우고 그 당시 국민들 있고 백성들 있고 어디로 도망치가 나가면 고구려 도망쳐 나가요. 그때 이제 고구려가 군대를 파견해갖고 호위를 서주는데 북위는 가만히 보고 있었죠. 예, 왜냐면 고구려가 너무 강하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때 잠시 뭐냐면 관계가 단절돼 있었어. 그러다가 다시 관계가 복원이 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은 복원된 시점은 이미 뭐냐면 풍옥사건 그 전에 있었고 당시 고구려 계룡 국서가 보내진 시점에서는 뭐예요? 나름대로 관계가 다시 회복됐던 시점이야. 그러니까 시점이 안 맞는 거지 지금. 여기 보면 멀망과 북이와 관계 끊다는 그 전에 있었던 거야. 472년 전에 있었던 내용이고 요거는 472년 때는 관계가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상당히 이게 뭐냐면 그냥 틀리라고 낸 거야. 요거는. 그래서 요거 제대로 맞춰가지고 낸 분들은 그 생각해도 낸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는 내용이 거의 분석 자료가 거의 3페이지, 4페이지 넘어갈 뿐인데, 예, 상당히 힘을 많이 들여갖고 했다. 기억을 해두시고, 또 여기서 추가해서 말하면, 보통 장수왕 하면 무슨 외교도 유명하죠? 다면 외교도 유명하죠. 그래서 장수왕은 남진정책을 이제 했던 게 북이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강개토대왕처럼 북쪽으로 땅을 넓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넓혔는데, 장수왕 때는 그 중국 세력과 뭐냐면, 불가문.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 하지도 않았어. 적정한 균형을 맞추면서 등거리 얘기하면서 뭐냐면 서로 간에 외교 관계를 맺었죠. 상호 견제시키고. 그래서 북쪽엔 유연도 맺고요. 예, 그 다음에 남쪽엔 유송이라는 송나라도 맺고, 그 다음에 또 북위도 맺고. 그러면 서로 균형 관계 유지하면서 뭐냐면 외교 관계, 다면 외교를 했다. 그래서 장수왕이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중국부터 침입받지 않았다. 상당히 외교의 다인이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을 안정시키면서 그 힘을 어디로 쏟아부은 거죠? 남쪽으로 이렇게 남하 정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나제 동맹 같은 것들이 형성됐고요. 그래서 이제 장수왕 초기 때 아까 심에 말한 중원 고구려 비문은 장수왕 초기 때 내용이에요. 그때 좀 관계가 좋을 때고, 장수왕 후기 때는 이때는 이미 이제 신라하고 백제하고 연합을 해갖고 싸웠던 시기죠. 예. 근데 교과서에서는 그 구분 없이 그냥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하니까. 근데 요거는 좀 장수왕은 좀 약간 시기별로 이렇게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야. 장수왕이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예. 그래갖고 요걸 상당히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하시는데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좀 염두에 두고 이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계도한 곡서 예문은 그 뒤에도 나와요. 그대로 예문 내가지고 14년도 기출문제 냈어. 이 부분을.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풀면서 그 1번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동영상 부분이, 부의 동영상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뿌셈에 나갔다. 그래서 국부셈에 그걸 근거로 냈다는데 택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국부셈에 딱 한 줄 나와 있어. 그거 가지고 근거로 삼으면 말도 안 되는. 예전에 말했지만 적어도 근거로 삼으려면 시험 보기 전에 어느 정도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인지하고 해야지만 하는데 시험 끝나고 보니까 거기 한 줄 나오거나 한 음절 나와가지고 그걸 근거로 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책이 다 근거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은, 일본 관련된 내용은 어디 나와요? 저 교과서에 나와요. 예. 부의 동명성황 관련된. 그래서 요거는 전문 서적 가지고 낸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근거 찾을 때도 좀 자세한 걸 찾아야지, 어디 내가 보고 있는 기본서에서 나올 거는 전제하에서 무조건 그게 한 글자, 그 다음에 한 줄, 거기 뭔가 의미가 있을 때 해갖고 유추해서 근거를 찾으면 안 된다 그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러면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좀. 자, 33페이지 39번 문제 볼게요. 자, 39번 문제 보면 이 말이 있죠. 자, 다음 사료 시기에 백제 국내적 사항을 각기 한 줄 내서 기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그 삼국사기에 보면 도림이라는 사람입니다. 도림이.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고구려 원래 승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백제 계동한테 접근해갖고 그 바둑인가 장기를 두죠.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그 뭐냐면 지게 자기가 져서 이제 한심을 산 다음에 그 당시 도림이 이제 계동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백제 이렇게 그 강성한데 뭐 궁궐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크지도 않고 하니까 왕권의 위협을 세우게 해서 궁궐이나 그다음 성곽이나 이런 토목사업을 하자. 그래서 도림의 말을 듣고 계동왕이 뭐야? 궁궐, 토목사업 뭐 이런 것들 했죠. 궁궐도 세우고 성곽도 세우고.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이거는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되죠. 이건 도림의 의견을 듣고 한 게 아니라 누가? 계동왕이 주체적으로 한 거야. 왜냐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 당시 이제 고구려 남한에 오니까 남진족 이단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그 당시 계동왕이 처해졌던 국내적 상황을 보면 일단은 국내적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대내적으로 진씨와 해씨의 귀족 세력을 탄압하고 왕족을 등용하죠. 계동왕은 그래서 이제 대규모 또 성곽 구축을 통해서 중앙 집권 왕권강을 내세우려고 했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이때 이제 기록을 보면 중요한 간직들은 누굴 등용하냐면 부요시들을 등용해. 부요시는 누구예요? 왕족이죠. 보통 중국에서 이제 부자 빼고 여시라고 하죠. 단성 체제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 그 하나 둘 셋 네 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여기 보면 성왕의 해고는 텅 빈 들에 허수하게 묻혀왔으며 이때 성왕의 해고야. 이거 성왕의 해고는 당연히 능에 붙여야 되는데 들판에 버려져 있어. 왜냐 그 전에 이제 계동왕 전에 있었던 왕이 이제 그 귀족들이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시체도 못 찾고 있다. 그 내용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지. 그때 귀족들은 누구야? 진씨와 해씨 같은 왕귀족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진씨, 해씨의 귀족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종친 세력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자, 대외적 방어는 당연히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진정책. 이걸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한번 연결시켜서 이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44페이지 펴보세요. 44페이지. 자, 44페이지 69번 문제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44페이지 69번 문제는 이제 뭐냐면 계동왕 국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계동왕 국서 문제인데 그 여기 부분 연이 나라의 어육을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야 장수왕의 평양청도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것들 이제 역사 사건을 이제 볼 수 있고 사건의 이유가 뭐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사건의 이유, 자, 그 사건 다음 이치친 가는데 역사 사건을 쓰고 그 사건의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이건 좀 잠깐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사건의 이유가 아니라 평양청도의 이유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의 의미, 그러니까 그 사건의 이유가 아니라 잠깐만 말을 좀 약간 이상하네. 이유가 돼버리면 거기에 이제 그 국내성 반발 귀족들이 반발이 컸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역사 사건 쓰고 그냥 사건의 이유를 쓰세요. 그냥 사건의 이유 쓰고 그 두 가지가 아니라 그냥 사건의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하고 제가 답을 이걸 제가 풍마시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만든 분이 좀 약간 문제를 잘못 만드신 것 같아. 그분은 이제 어떤 의도에서 만드느냐면 평양성을 이제 천도한 이유를 쓰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그 평양성 천도 이유가 아니라 평양성 천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귀족들이 반발이 많았다는 거냐. 그래서 장수왕이 평양성 천도하고 그 사건의 이유는 이렇게 써야죠. 평양성 천도하는 과정에서 부귀족 세력들이 반발이 많았다. 귀족 세력 반발이 많았다. 그래서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사건이 터진 거죠.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이유라는 것은 뭐의 이유예요? 평양성을 왜 천도했는가 이유야. 기억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일단 뭐 강개토 대왕의 학장이나 국록의 신장, 평양의 고조선이 이대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된 지였고 대동강 인적 물적이 자원의 보고였고 그런 것들 대동강 이용해서 국제거래도 유지했고
뭐 구기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켜 이런 것들 평안선 천도 이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거는 그 사건에 대한 이유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보냐면 마지막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88페이지. 어, 88페이지 맞나? 이게 잠깐만요. 이게 51번 문제인데 제가 이거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51번이 몇 번이야? 아, 잠깐만. 이거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건너뛸게요, 그냥. 제가 뭔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잘못 적어놨어, 내가. 예, 건너뛰고. 그래서 관련된 문제 많으니까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볼게요, 9번. 예, 9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진흥왕 순수비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진흥왕 순수비인데, 일단은 좀 보면 가와 마의 진화 시기에 세워진 비석들을 표시한 거다. 자, 이와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먼저 살펴볼게. 가 시기는 이제 가는 뭐예요, 일단? 마온영비죠. 마온영비는 몇 년에 만들어졌죠? 568년. 그 밑에 항초영비가 568년. 그리고 마온영비와 이제 항초영비에는 뭐가 있냐면 미작서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나제 연합군이 한강용을 점령하니까 고구려 일제 올 때는 북쪽에 누가 있어요? 돌골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돌골을 막기 위해서 남방의 병력을 이동을 시켜서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백제와 신라 중에 자기 땅의 일부를 떼어줘야 돼. 입막음을 좀 해줘야 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근데 신라 백제 중에 그 중에 제일 강한 놈은 누구였어요? 백제였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신라고, 신라는 또 예전에 또 하친 관계도 있었잖아. 그 백제는 신라도 믿지만 백제가 더 싫어. 왜? 자기 조상을 죽인 놈 아니야. 그러니까 신라는 만만하게 본 거지. 그래서 신라한테 이제 한경도 땅을 일부 떼어주고, 대신에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그래서 신라를 통해서 뭘 견제하려고 했던 거죠? 백제를 견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마온영비하고 항초영비에 둘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다는 북한산비죠. 예. 북한산비는 몇 년이냐면 이제 그 555년으로 돼 있어. 북한산비는. 그래갖고 555년인데 이 북한산비에 대해서도 이제 걸림 연도가 좀 많아요. 이게 책에 보면 이 555년이 된 게 아니라 몇 년으로 돼 있냐면 그 북한산비가 이제 개정 교과서 보면 568년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틀리지 않았냐 이렇게 했는데 요 해석의 부분이에요. 왜냐면 삼국사기의 그 550년 선은 뭐냐면 그 삼국사기에 보면 진흥왕이 한강유역 때 순수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북한산비가 555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비문에 의해서 또 568년 설을 제기되었어요. 예. 그 어떤 설에서는 이제 그 561년에서 568년에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568년에서 576년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주요 관점은 그 555년설과 568년설이고 그 다음에 그 교과서에서는 568년설을 기점으로 해갖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어딜까요? 단양적성비죠. 예, 단양적성비는 551년. 그 다음에 창녕비 같은 경우는 빗벌가를 이제 점령하고 나서 만들었던 건데 561년이에요. 그러면 순서로 얘기하면 북한산비를 이제 555년으로 기준으로 해갖고 얘기하면 설립연도가 일단은 첫 번째 뭐야? 단양적성비가 먼저죠. 551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한산비 555년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북한산비가 568년이다 하면 뒤에 마오영비하고 항초가 동일 연도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창녕비죠. 네, 561년. 그 다음에 이제 가나가 마오영비와 항초영비인데 주의할 것은 이게 순수비가 아닌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당양적성비죠. 이거는 그 진화왕이 순수하면서 세운 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원래 단양 지역이
어떤 지역이 고구려 영토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점령하고 나서 세운 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순수 비문에도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종의 진흥왕이 그 뭐냐면 자기가 친히 정복한 영토를 돌아가면서 여기를 뭐냐면 자기 영토, 신령토 확보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왕권을 드러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진시황이 돌아다니면서 막 비속 막 세우고 그러잖아. 그런 거 동일한 이미지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와 비슷하냐면 황제가 했던 일을 자기가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순수비를 세웠다는 게 일종의 신라의 천하관을 잘 나타났다. 그래서 신특강에 그 내용이 나오 있죠. 그 신라의 천하관의 한 징표로서 이 순수비 세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자, 가를 볼게요. 가는 신라가 가는 뭐예요? 그러니까 마오영비죠. 자, 신라가 진화학 시기 때 사용한 독자적인 이제 그 연호가 나타났다. 이렇게 있는데 그 가에 보면 진화학 때 순수비에 사용했던 진화학 시기 때 사용했던 독자적인 연호가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그 보면 되게 이제 그 당시에 연호들 보면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연호를 사용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부식이 되게 욕했잖아요. 거기에다 뭐 조그만 나라가 무슨 연호냐, 건방지게 지 수준을 알아야지 하면서 거기에 적어놨잖아.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연호를 사용했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연호를 좀 보면요. 신라의 연호를 보면 진흥왕이 몇 살 때 즉위했죠? 7살 때 즉위했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직접 자기가 통치하지 않고 지소태후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수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즉위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어릴 때는 뭣도 모르니까 그 버프망 때 연원이던 건원을 사용했어요. 건원이 있었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자기 친정한 후에 개국이라는 연원을 사용했고요. 태창, 홍채 그런 연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건원, 개국, 태창, 홍제라는 연호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제 태창 1년에 진흥왕이 연호를 개국에서 이제 태창으로 바뀐 게 그 연호가 그 뭐냐면 개국 열었다는 거. 거기에서 그 뭐냐면 태창으로 바뀐 게 크게 번창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당시 마오령비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태창이라는 용어가 적혀 있어. 그게 번창하다. 그래서 태창이라는 연호는 진흥왕이 세 번째 썼던 연호야. 아니 잠깐 개국 아니 맞네요. 그래서 건원, 개국, 태창 마지막 연호가 홍제 연호예요. 홍렬.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 자, 나는 항초동비죠. 자, 나와 가는 같은 연도에 세워졌죠. 그래서 568년에 같은 연도에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선후기 때 진화학 순수비 내용이 제일 먼저 알려지면서 19세기 때 김정희가 본격적으로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산비만 알고 있는데 그 김정희가 금성 가항로의 한총비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알려진 그 비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는 금속 가항로. 금속 가항로는 그 누가 썼어요 이거? 네, 김종호가 썼죠? 네, 김정희. 네, 그래서 김정희가 이제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원래는 이제 북한산비의 존재는 알고 있었어. 근데 이 북한산비는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몰랐죠. 근데 이걸 알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그 김정희야. 그래서 이 김정희가 그걸 알고 거기다 낙서를 내놨어.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알고 있다 해갖고 뭐 여기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다 이렇게 낙서를 내놨죠. 원래 그 문화재에 낙서를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내용을 자기가 어디다 적어놨냐면 금속 가항로에 적어놓은 거야. 예, 그 책에. 그래서 지금은 북한산비는 이제 그 국립박물관에 있죠. 국립박물관에 있고 지금은 이제 뭐냐 지표선만 있어요. 이게 북한산비에 있었던 자리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지금 여기 놔뒀다가는 큰일 나죠. 언제 없어질지 모르죠. 예. 그래서 있고 예전에 6.25 전쟁 때 그게 와가지고 뭐 총알 맞은 흔적도 있고 그래요. 거기.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나는 단양적성비죠.
그래서 한강 유역 진출과 관련된 것으로 그다음에 5개의 비석 중에 가장 먼저 세워졌다. 예, 맞죠? 아까 이제 순서에서 봤듯이 당양 적성비는 언제 세워졌어요? 예, 이건 551년. 근데 순수비는 아니죠? 예, 순수비는 아니니까. 근데 여기 순수비가 아니라 5개 비석으로 나왔죠. 그래서 당양 적성비는 551년. 물론 설립연대에 대해서 이제 545년에도 550년 설도 있어요. 그래서 당양 적성비는 한강 상류 지역, 남한강 일대를 확보한 내용이 적어 있고, 그래서 이제 고구역등 적성, 그러니까 충북 당양군이죠, 지금. 에 세워진 것들이고,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 당시 이사부 등이 거기를 공격을 했는데, 그 신라 장군을 도와줬던 야이차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이차의 공원을 새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분에는 그 지방간 은전을 준다는 별거 내용으로 구성됐죠. 그래서 그 비문에 이사부, 비차부, 김무적 유명하죠? 김유신의 할아버지죠. 자, 이런 사람도 있고, 고구의 전사법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유 가치가 높은 비문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를 볼게요. 자, 마는 신라 영토의 확장에 도움을 줬던 현지인의 포상 내용을 담고 있다. 아니죠. 요거는 마 창녕비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빗벌가야가 있어요. 그 듣보잡가야인데 그 빗벌가야 창년에 세워진 그걸 이제 신라 영토에 편입하고 나서 진흥왕이 이제 순수하면서 세운 기념물이야. 그래서 이제 그 비문 내용 보면 순수 연시 사적 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속부 인명 직간 직위를 표기해서 그다음 삼국시대 신라 비문의 어떤 정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신라 확장에 도움을 줬던 현지인들을 했던 내용은 아까 설명했던 야이차에게 포상했던 뭐야? 당양 적성비죠. 그러니까 야이차는 오늘날만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야. 친일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배신한 거잖아. 근데 이건 우리 관점에 좀 본 거고 그 당시에는 고구려나 신라 백제의 적경지역 사람들은 왜냐면 국경선에 왔다 갔다 하고 전쟁하면서 막 소속이 바뀌다 보니까 눈치 보면서 행동하는 것 같아.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 진호와 순수비의 내용들, 설립 시기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당양 적성비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석 비문 고대 시대 때 이런 내용들 좀 정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총괄평가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19페이지 펴보세요. 아, 19페이지 17번 문제 볼까요? 17번 문제. 자, 이 17번 문제는 순수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물어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거기에 이제 자료 B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가의 말 중에 자료 B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어디 비석인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한문 해석은 그 앞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로 인해서 그 사방의 지경에 위탁해오니 백성과 땅을 널리 얻게 되었다. 이웃나라들은 믿음을 서약하고 사신이 서로 왕래하였다. 정부는 수수하여 새로운 백성이나 옛 백성을 이루 만져 기르니 이런 내용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반한 내용에서 이웃나라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백제는 아니겠고 고구려겠죠. 그래서 고구려가 와가지고 서약을 하고 옛 백성은 누구 백성이죠? 고구려 백성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세워진 것이 이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뭘로 유추할 수 있냐? 고구려가 일부 땅을 떼주고 신라의 북진을 막고 그 병력을 북쪽 올려서 돌고를 막으려 했다. 물론 이제 이 한경도 일대 지역은 다시 고구려가 회복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적혀 있는 것이 마예요, 마. 예. 그래서 항초용비에 있는 내용이다. 마오정비에 있는 내용이라는 걸 보시면 되고, 항초정비에도 있어요. 그 비문 내용이요. 예. 그래서 이제 가하고 마인데 이게 잠깐만, 마가 보이나? 예. 여기 있네. 가나, 다, 나, 예, 마. 예. 그래서 제일 북쪽에 있는 마오정비에 있는 내용이고, 항초정비의 내용도 그걸 볼 수 있다. 그런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문제 넘어갈게요. 11번이 인간이나 10번 문제죠? 10번 문제. 자, 가와 나는 이제 삼국시대 때 외국에 파견한 사신들의 모습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와 관련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가의 그림은 뭘까요? 거기 이제 사마르칸트가 있어. 사마르칸트. 예. 그래서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 궁전의 벽화요. 예. 있고, 나의 그림은 뭐죠? 양식공도의 백제에 관련된 그 그림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프라시아 궁전에 있는 그림은 누구의 사신도냐? 요게 이제 그 주요 내용인데, 거기에 단서가 된 게 두 개가 있죠. 하나가 거기 머리에 쓰는 모자, 조우관이죠. 조우관. 그래서 좌우 양쪽에 새 기틀을 이렇게 꼽는 조우관인데, 조우관에 대해서 두 가지 서 있어요. 고구려다, 신라다. 근데 학계의 통설은 고구려예요. 그래서 고구려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한도대도가 있죠. 한도대도. 한도대도는 고리가 걸린 큰 칼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대도라는 것은 제가 아까쯤에 좀 잘못 설명했는데, 날이 하나가 있죠. 양날이 뭐예요? 한 날만 있는 거야. 그래서 한쪽에 무게가 되게 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울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하다 보면 이게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한쪽 면이 실리기 때문에 칼을 하다가 무거워가지고 놓칠 수가 있어. 그래갖고 거기에다 고지에 뭐냐면 그 끈을 달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사용해요. 손목을. 그래도 이제 고지가 있는 거예요.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좀 발전된 것이 뭐냐면, 요게 이제 고지를 묶는 게 아니라 이제 고려 조선시대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손목에 칼잡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하죠. 그럼 뒤에 얘기야. 그래서 한도대도는 고려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신라도 사용하고, 그 다음 백제, 가야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가지고는 뭐 고려라고, 이제 고구려라고 볼 수 없지만, 일단 우리나라 사신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건 조우관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양직공도인데, 백제 사신도와 관련된 거야. 양직공도는 이제 의미가 뭐예요? 양나라에 사신들이 온 것을, 국물을 갖다 바친 것을 그린 거거든요. 양직공도에. 그래서 양직공도에 있을 때 백제왕은 누구였어요? 무영왕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백제 사신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라 사신도 같이 따라갔어. 네. 그래서 마치 그 내용을 보면 신라가 마치 백제 속국처럼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백제 사신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얘네들은 나의 속국이다. 실제 속국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또 양직공도에 보면 백제 사신도가 있지만 또 외사신도 있어요. 그 외사신도 보면 집안 진짜 모양이 꼬락서니까 장난 아니야. 신발도 안 신고 있어. 여기 가죽 신발 신고 있잖아요. 맨발이야. 그러니까 일본 사신이 얼마나 그 당시 일본이 미개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뭐 하여튼 그 양직공도 자체가 상당히 사료적 가치가 높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가를 통해서 고구려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국가와 교류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맞죠? 사마르칸트까지 가서 사신을 파견한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가의 사신도를 통해 가의 사신들이 머리에 쓴 조우관은 당나라 제작된 왕이도에서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왕이도라는 글은 뭐냐면 연립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연립본이 이제 393쪽에 3m에 390cm에 비단 두루마기를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당태종, 7세기 때 당태종을 온 당나라 사신 한 22명을 그려놨어. 그 중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사신도들 그려놨는데, 그게 이제 삼국시대 복식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복식 연구사에. 그 중에 이제 그 고구려의 사신이 뭘 쓰고 있냐면 조우관을 쓰고 있어요. 조우관.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조우관을 쓴 고구려의 그림은 여기 외에도 양직공도나 그 다음에 왕해도 외에도 이제 그 양직공도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 석굴 벽화에도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에 인하면 조우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이제 사신이 방문한 중국 왕조의 문화는
송산리 6호에서 잘 발용했다. 맞죠? 그래서 문호왕릉이 거기 양나라의 기술자들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 송산리 6호분도 양나라 기술자들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송산리 6호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호왕릉은 구식 돌방 무덤이 아니라 전축분 양식이야. 벽돌 무덤이죠. 예. 그래서 이 두 대 관계가 어떻게 이제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송산리 6호분하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문호왕릉을 동시대도 보고 있어요. 대부분 시기가 원래 송산리 6호분을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문호왕릉을 만들었다. 그래서 왜 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이런 게 있어. 문호왕릉에 이제 보면 왕비가 2명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왕비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합장로죠. 구식 돌방, 그 벽돌모는 구식 돌방문은. 그래서 그때 처음 만들 때 송산리 6호분은 왕비가, 죽은 왕비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방문을 이제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가, 그 두 번째 이제 부인이 젊은 여자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있다가 왕이 먼저 죽었겠죠. 문호왕릉이. 그러니까, 문호왕이 죽었으니까, 문호왕을 이제 당연히 첫 번째 만든 송산리 6호분에 같이 모셔야 돼. 전에 왕비하고. 근데 두 번째 왕비 입장 마음에 안 든 거지. 자기 남편을 왜 딴 여자한테 가?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 송산리 6호분을 막고, 방문을 막고 그냥 닫아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급히 만든 게 뭐냐면 문흥왕릉이야. 그래서 송산리 6호분은 좀 잘 만들었는데 문흥왕릉은 좀 약간 급조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송산리 6호분은 사신도 같은 그림이 있죠. 근데 문흥왕릉은 없잖아. 벽돌 무덤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설이 있는데 정확히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라가 그려진 시기에는 신라는 중국 왕조의 사실에 파견하지 못한 상태였다. 아니죠. 신라는 이미 4세기 말 때 그 곡을 통해서 그 파견했고 6세기 초반 때 문흥왕 때도 파견했어요. 그래서 양지공도 그게 나와요. 근데 다만 이제 왜곡돼서 나오지. 신라를 누구의 속국처럼 표시해요? 기록돼 있죠? 백제의 그 속국처럼 이렇게 기록이 됐죠. 그래서 그 독자적으로 파견하지는 못했지만 뭐냐면 따라서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신라가 이제 고구려 백제를 통해서 중국과 이제 어떤 교섭을 했고 그것이 이제 독자적인 교섭이 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 때다? 6세기 중엽 때, 진흥왕 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진흥왕 때 보면 이제 그 북주서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북주가 아니라 북제서죠. 북제서에 뭐가 나오냐면 그 김진흥이라는 이름이 나와. 김진흥이 이제 종을 갖다 바쳤다. 이때 이제 진흥은 그 뭐 변명이고 김은 성이겠죠. 요때부터 이제 신라가 처음으로 김시성을라는 성을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왜냐면 중국과의 교류하는 과정에서 성이 없는 게 좀 이상하거든. 예전에 성 안 사용했어요. 되게 부족명에다가 이름만 갖다 썼죠. 근데 중국과의 교류하는 과정에서 성이 필요하니까 김시성이 등장하고 이것이 이제 신라 기준으로 볼 때는 7세기 넘어가면서 신라 이제 귀족층들이 이제 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김씨, 석씨, 박씨 이때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삼국사기 쓸 때는 이것은 소급 적용해갖고 자기 부족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 것을 그때 후대 사람을 기준으로 해갖고 쓴 거야. 그래서 마치 삼국사기에 보면 김씨, 석씨, 박씨가 같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6세기 때 성을 사용한 것은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끝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